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설천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설천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세 사람의 제주자랑 제31화 도시열. 고정석 나리 조금도 걱정할 것 없습니다. 여기 아래 내려가면 제가 올라오면서 말뚝을 박아놓은 곳이 있지요. 거길 파헤쳐 보면 거기 말뚝에 시신을 담은 관이 걸려 있을 것입니다. 직관이 태연하게 말했다. 그 말을 들은 관상쟁이와 침술가는 그제야 직관이 산 중턱을 올라오면서 급하게 커다란 작대기를 하나 만들어 거기 말뚝을 깊숙이 박으라고 하더니 그 때문이었구나 하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정말인가? 허정승이 의심이 가는 듯 다시 물었다. 고정석 나리 누구 안전이라고 감히 거짓을 고하겠습니까? 믿기지 않으신다면 일꾼들과 함께 그리로 당장 가보시지요. 그래. 그렇다면 어서 가보세. 여봐라. 너희들 삽을 들고 나를 따르거라. 허정승이 일꾼들에게 소리쳤다. 허정승과 직관이 앞장서고 일꾼들이 불이 나게 뒤따랐다. 한참을 내려가다 보니 직관이 말뚝을 박아놓은 산능성이에 당도했다. 저것이 제가 산을 오르다 박은 말뚝입니다. 직관이 관상쟁이와 침술가와 함께 큰 돌로 쳐서 박은 말뚝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렇다면 저 아래 내 아버지의 시신이 든 관이 들어있단 말인가? 허정승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어서 파보라고 하시지요. 직관이 자신있게 말했다. 여봐라. 어서 저 말뚝 박은 자리를 파보거라. 허정승이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일꾼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말뚝 박은 자리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일꾼들의 날카로운 삼날에 파올라온 고운 황토가 쌓여가기 시작했다. 그렇잖아도 더운 날씨인데 삽질을 하는 일꾼들의 얼굴에 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한참 동안 이마에 땀방울을 훔치며 흙을 파올리던 일꾼의 삽 끝에 텅 하고 무엇이 걸리는 소리가 났다. 혹시나 하고 재빨리 흙을 헤쳐보던 일꾼이 소리쳤다. 관이 말뚝에 걸려있다. 진짜네? 하관한 간이 여기 있다. 옆에서 같이 일하던 일꾼이 소리쳤다. 뭐라? 정말 관이 있단 말이냐? 허정승이 그 말을 듣고 소리치며 허겁지겁 달려들었다. 정말 관이 있습니다. 허정승이 보니 깊숙이 박은 말뚝 끝에 관이 걸려 있었다. 참으로 기이한 일이었다. 어허허허, 아버지, 이 어인 일입니까? 이 불효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마터면 아버지를 잃는 대불효를 저지를 뻔했습니다. 아버지, 호호호호호호. 허정승이 흙구덩이에 뛰어들어 관을 붙잡고 체면 가리지 않고 흐느꼈다. 한동안 그렇게 관을 붙들고 흐느끼던 허정승이 밖으로 나오면서 직관을 보고 말했다. 그대 직관, 이 어찌된 영문인가? 허정석 나리, 저 위에 묘를 쓴 자리는 절대로 묘를 써서는 아니 되는 대흉 자리인 도시혈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시신을 묻으면 산세의 혈 따라 시신을 담은 관이 저 아래로 흘러가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무덤을 쓰면 집안의 세상을 어지럽힐 큰 도적놈과 살인 흉악 범죄인이 끊이지 않고 나오고 또 당대의 대가 끊어져 버리게 되어 있지요. 직관이 자세하게 말했다. 그렇군. 내 그런 줄도 모르고 가짜 중에 도사라는 사기꾼에게 속아 하마터면 그 낭패를 볼 뻔하였소이다. 거기에 내 아버지를 모실 만한 좋은 명당 자리가 없겠소. 본시 묘자리는 주인이 있다고 합니다. 고인이 살아 생전에 선덕을 많이 베풀고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면 좋은 자리에 가고
또 악덕을 쌓았다고 한다면 흉한 자리를 얻어 간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허정승나리의 부친께서는 생전에 좋은 일을 많이 하셨는지 저와 이렇게 인연이 되어 다행히 도시열 차례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명당 자리는 눈에 쉬 보이지 않는 법인데 이상하게도 제가 여기에 올라오며 보니 좋은 자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거길 파들어 가다 보면 하얀 바위가 깔려있는 자리가 나올 것입니다. 그 바위를 건들지 말고 그 위에 하관을 해야 합니다. 그 자리는 백악 호란의 길지로서 백악이 알을 품은 현국이라 인품이 고매하고 문장에 능한 높은 덕망을 갖춘 훌륭한 인물이 줄줄이 나올 자리이지요. 그래요. 그럼 지관, 글이 쓰도록 하는 게 어떻겠소? 내 후사는 톡톡히 하리다. 조용히 직원의 말을 듣고 있던 허정승이 귀가 번쩍 열리는지 눈빛을 반짝이며 말했다. 허정승날이 본시 주인이 제 자리를 찾아가는 것인데 주제 넘게 무슨 후사 따위를 바라겠습니까? 직원이 말했다. 내 복이 많아 오늘 하늘이 내린 풍수지사를 만났소이다구려. 허정승이 말했다. 허정승은 직원이 가르쳐준 자리를 새로 아버지 무덤으로 정하고 일꾼들 더러 그곳을 파내려 가도록 했다. 과연 한참 파내려 가다 보니 하얀 바위가 나왔다. 허정승은 직원의 말을 따라 그 바위를 건드리지 않고 그 위에 아버지관을 하관했다. 허정승은 새로 커다랗게 봉분을 만들고 그 앞에 제사상을 차려놓고 절을 올리는 것으로 장례를 무사히 마쳤다. 정승날이 분부대로 도망간 도사라는 자를 잡아왔습니다. 그때 일하는 사람 중 하나가 크게 소리쳤다. 세 사람의 제주자랑 제32화 한양구경. 이놈아, 어서 무릎을 꿇어라. 허정승을 보필하는 신복무사로 보이는 긴 칼을 손에 든 몸집이 산처럼 크고 수염이 덥수룩한 사내가 친친 밧줄로 몸을 묶은 민머리 걸승을 잡아 끌고 나타났다. 보니 그 뒤로 서너 명의 사내들이 더 붙들려와 있었다. 내 이놈, 넌 어찌하여 거짓 도사 행세를 하여 나를 속였더냐? 허정승이 민머리 걸승을 날카롭게 쏘아보며 불호령을 했다. 길없는 산속으로 마구잡이로 도망가느라 가시덤불에 옷이 찢기고 나무나 바위에 몸을 무수히 찧었는지 고개를 푹 수그리고 무릎을 꿇은 민머리 걸승의 얼굴이며 온몸은 피칠갑이 되어 있어 험상궂었다. 먹고 살기가 막막해 어쩔 수 없이 그리 되었습니다만 실상은 정승날이 같이 조정의 높은 분들이 나라를 잘 다스렸다면 이리 되었겠소? 민머리 걸승이 수그렸던 고개를 순간 빳빳이 들고 사뭇 비장한 어조로 말했다. 뭐라? 끓린 입이라고 말은 잘하는구나. 열심히 일을 해서 먹고 살 궁리를 해야지. 잘 알지도 못하는 풍소지리를 내까리면서 세상에 도통한 도사 행세를 한다는 것이 혹세무민이 아니고 무엇이냐? 더구나 출가한 스님의 옷을 입고 있는데 정말 출가라도 했느냐? 너의 출가 본사가 어디냐? 성적을 내놓아 보거라. 난 본시 버려진 호화였어. 태어나면서부터 출가한 셈이었지. 그때부터 밑바닥만을 먹구름같이 떠다녔던 놈이 어디 본사라는 것이 따로 있고 또 죽으면 썩어 흩어질 육신. 저건 무엇하려 두었겠소? 민머리 걸승이 모든 것을 포기한 듯 허정승을 바라보며 비아냥거리며 말했다. 이놈! 그래 모조리 가짜였더란 말이냐? 내 놈들 때문에 진실로 불도를 닦는 자가 욕을 먹지 않느냐?
백미 천석을 가져가 부처님 전에 바치고 송림 학출의 대명당이 발복하여 자자손손 복을 노리도록 공을 들인다고 하더니 말짱 거짓이었구나. 고정숙 나으리, 제가 길 자리는 아닌 듯 싶지만 주제에 넘게 나섭니다. 불도의 남선종의 시조 당나라 육조 해능선사께서 일찍이 육조 단경에서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들은 복만 닦고 도는 닦지 않는다고 당시 세태를 꼬집었는데 본시 불도라는 것이 도를 닦는 것이지 복을 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가하여 산중에서 도 닦는 중이 신도의 사사로운 복을 짓기 위해 공을 들여준다고 온갖 빌미를 만들어 재물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이미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타락한 것을 의미합니다. 행을 닦고 도를 닦아 인성을 고결하고 아름답게 연마해 타락한 세상을 자기 절제와 희생으로 제도하는 깨끗한 종교인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당처럼 자신이 믿는 신에게 많은 재물을 바쳐 신도의 안락과 출세와 극락왕생과 영생만을 위한 복을 빌어주고 그 엄청난 재물을 종교인이 사사로이 착복하고 있는데도 온 나라의 고관이나 백성들 사이에서 이처럼 재물을 바쳐 복을 비는 일이 무시로 행해지고 있으니 그 폐단이 실로 심각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물론 저자가 저렇게 성장하도록 버려둔 세상과 또한 불행한 과거사를 아무도 돌봐주지 못한 세상 인심의 탓도 있겠지만 바로 이러한 세태로 인해 저자와 같은 사기꾼 도사가 나왔지 않았나 싶습니다. 듣고 있던 직원이 나서며 자세하게 말했다. 허허, 그 말씀이 옳소. 내 또한 내 복을 빌려다가 일이 된 것 아니요. 내 참 부끄럽소. 오늘 하늘이 낸 풍수지사에게 내 크게 배우오. 허정승이 직원의 말을 듣고 경탄을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러고 보면 허정승은 가진 권력과 지위만 높은 말귀도 못 알아먹는 앞뒤가 꽉 막힌 속 좁은 하찮은 소인배는 아닌 듯 싶었다. 아닙니다. 허정성 나리. 직원이 말했다. 여봐라. 이자와 한 패거리인 도망간 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모조리 잡아들이고 이 자들은 모두 관하로 압송하라. 나를 대하는 저 도사라는 작자의 수단이 보통이 아니었다. 그러보아 비단 이번 일만이 아니라 숱한 거짓 행각을 하고 다녔을 게 분명하다. 내 엄히 신문하여 그 실상을 낱낱이 밝혀보고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리라. 그리고 가져간 백미는 모조리 회수하라. 허정승이 명령했다. 예, 정승다리. 손에 긴 칼을 든 신복무사가 붙잡아온 민머리 걸승과 패거리들을 이끌고 갔다. 자, 이제 나와 함께 우리 하늘이 낸 풍수지사는 안양으로 갑시다. 안양 우리 집으로 가서 나와 함께 술을 나누면서 안양 구경도 하고 이 세상사를 한번 마음껏 논해봅시다. 허정승이 직원의 팔을 붙잡고 늘어졌다. 허정승은 그 길로 직원을 붙잡아 가다시피 해서 한양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관상쟁이와 침술가도 직원과 함께 한양으로 따라 올라가 한양 구경을 실컷 하고 또 극진히 대접을 받으면서 허심탄회하게 세상 인심을 논했다. 그 가진 재물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람의 마음이 개울물처럼 낮고 얕다면 어쩌다 큰 고기가 들어와도 그곳에서는 제 능력을 발휘하며 오랫동안 살 수가 없는 것이었다.
거기서는 오직 작은 피라미드들만 득시글거리며 살아갈 것이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저 강물처럼 깊고 넓다면 그곳에는 여러 종류의 큰 물고기가 마음껏 헤엄치며 오래도록 살아갈 것이었다. 한편 온갖 거짓과 흉악한 계집질이나 일삼던 관아에 붙잡혀 들어간 그 도사라는 민머리 걸승과 그 패거리들은 지금까지 지었던 죄를 낱낱이 실토하게 되었고 그 벌로 뼈가 으스러지도록 곤장을 맞고 오랫동안 옥살이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또 풀려나면 온갖 사기와 거짓과 악행으로 예쁜 계집을 후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짓밟으며 또 관아에 붙잡혀 들어가 곤장을 맞고 옥살이를 하며 비루하고 천한 인생을 되풀이해 살아갈 것이었다. 물론 세상과 세상인심이 그를 올바로 살아가도록 부추겨주지 않은데 원인이 있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 그가 어려부터 잘못 배워 익힌 못된 재주를 스스로 힘써 버리려고 하지도 않았고 또 좋은 재주를 익혀 세상에 이로운 사람이 되려고 스스로 애써 노력하지도 않았기 때문이었다. 세 사람의 재주자랑 제33화 고향길. 꽃피던 봄날 막걸리 몇 사발에 취해 서로 재주를 겨뤄보자고 의기투합해 떠난 세 사람은 매미 우는 무더운 여름을 지나 귀뚜라미 울고 나락이 누렇게 익어가는 가을이 오기까지 인연을 만나 각기 재주를 펼쳐 보이고는 급기야 허정승 따라 한양 구경을 하고 그 집에 머물렀다. 그러나 기름진 안락한 머무름도 그들을 오래도록 붙잡지는 못했다. 다시 그들이 살던 드넓은 자연, 자유로운 그러나 인생사 희비애환의 우여곡절 그치지 않는 가난한 초가삼간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한사코 내년 봄까지 쉬어가라고 붙잡는 허정승을 뿌리치고 한양을 떠나는 날 허정승은 직원이 명당 자리를 잡아준 대가라며 백미천석을 선뜻 내놓았다. 직관은 그 백미를 이 나라 백성의 빈민을 구제하는 데 써달라며 단숨에 그것을 거절해버렸다. 세 사람은 약간의 노잣돈만을 받아들고 허정승과 작별하고는 이윽고 그리운 고향을 향해 가게 되었다. 따스한 봄날 향기로운 꽃 향기를 맡으며 집을 나섰는데 그새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죽어가는 가을이로새 그려. 관상쟁이가 말했다. 어찌 저 초목만이 그렇겠는가? 무상한 게 인생사 아니던가. 터벅터벅 앞서 걸으며 직관이 말했다. 허허, 직관의 재주 덕분으로 평생 하지 못할 한양 구경 잘했네. 그런데 우리 중 누구 재주가 가장 으뜸이었다고 생각들 하시는가? 침술가가 대뜸 처음 길 떠나기 전에 세 사람이 재주 자랑을 해서 누구 재주가 가장 으뜸인가 겨뤄보자던 지난 이야기를 꺼내며 관상쟁이와 직관의 얼굴을 덩달아 쳐다보았다. 그래, 그렇지. 우리 중 누구 재주가 가장 으뜸이었지? 그 말을 들은 관상쟁이가 말을 받으며 직관과 침술가를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렇다. 과연 누구 재주가 가장 으뜸이었단 말인가? 그래. 네, 그 답을 내리기 전에 저기 경기도 포천 땅에 내려오는 옛날 이야기 하나 들려줌세. 침술가가 했던 말을 쓱 거두며 다시 입을 열었다. 옳거니 한번 들어보세. 또 길 가는데 옛날 이야기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나? 관상쟁이가 말했다. 그렇지. 가을길 먼 길에 핀 이름 모를 가을 들꽃 같은 이야기 한번 재미나게 해보시게나. 직관도 맞장구를 치고 들었다. 임금이 산다는 한양 땅 구중궁궐을 뒤로하고 사람들 많은 시끄러운 저작거리를 지나 성문을 빠져나오자 누렇게 익어가는 벼들이 바람 따라 자유롭게 춤을 추는 들판이었다. 파란 가을 하늘 아래로 빨간 고추잠자리가 날아다니는 정겨운 풍경이 눈앞에 하염없이 펼쳐지고 사람 사는 마을이 옹기종기 산 아래 길가에 드문드문 서 있었다. 세 사람이 터벅터벅 고향을 향해 걸어가는 들판길 한적한 가을 풍경 사이로 침술가의 이야기 소리가 낭랑하게 울려 퍼졌다.
옛날 경기도 포천 땅에 땅 한 떼기 없는 임씨라는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다. 시쳇말로 밑구멍 찢어지게 가난한 살림살이인데도 아이들은 줄줄이 연년생으로 낳아 열이나 되었다. 이상하게도 부부가 잠자리를 같이 하는 날이면 여지없이 아이가 들어섰던 것이다. 임씨 부부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부잣집 일을 나가 아이들 배 굶기지 않고 밥 배불리 얻어먹이는 것이 소원이었다. 그런데 부잣집 일이 매일 있는 것이 아니었다. 봄, 여름, 가을로는 씨 뿌리고 김 매고 곡식 걷어들이는 철이라 일을 나간 날이 더 많았고 또 일 오라는 말이 없는 날에는 산이나 들로 나가 산에 산나물, 들에 들나무를 캐와서 한 손 미음에 나물죽이라도 쑤어 허기진 배를 달랠 수도 있었지만 눈 내리는 추운 겨울날 일 없고 먹을 것 없는 날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웠다. 어린 새끼들 징징거리며 밥 달라고 보채는 소리가 가슴을 날선 칼날로 저미어오는 듯 아리던 것이다. 그런 날이면 밥 없어 굶주리는 가난한 서름을 가슴에 안고 횡댕그렁한 눈빛으로 임씨는 밤 하늘, 별을 하염없이 바라보곤 했다. 그런 임씨를 바라보는 아내는 슬픔과 원망이 가슴속에 물밀듯이 차올랐던 것이다. 밥도 죽도 안 나오는 서책만 죽어라 쳐다보고 살아온 무능한 서방님 만나 자식들 배굶기고 살아온 이내 간장 다 타서 재가 되어 녹아내린다오. 그런데도 자식은 줄줄이 생겨 이제 열이라오. 우리 식구 다 굶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사는 이 배고픈 처지를 저 하늘이 알리오. 임씨 아내는 굶주린 아이들을 바라보며 가슴을 쳤다. 산과 들에 자라나는 먹을 것은 다 캐나르고 나무찜깨나 만들어 장에 내다 팔고 돌자갈 많은 버려진 산비탈 땅을 일궈 몇 알 고구마나 감자를 심어 겨우 배를 채우고 살아가는 가난한 처지를 스스로 원망할 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처지였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가을밤이었다. 배가 고프다며 밥 달라고 징징 우는 어린아이들을 망연히 바라보고 있던 아내가 임씨에게 대뜸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여보, 오늘 밤 남의 볕단이라도 한 짐 훔쳐오세요. 도둑질했다고 걸려 맞아 죽더라도 오늘 밤 저 우는 아이들에게 밥 한 번 실컷 먹여주고 싶네요. 뭐라? 그 말을 들은 임씨는 저 착하디 착한 아내가 설마? 하고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임씨는 망치에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양 멍하니 아내를 바라보았다. 지금 들에는 벼들이 누렇게 익어 그 벼를 베어 나다를 훑어내느라 논밭 많은 부잣집들은 일손이 바빴다. 그러나 땅 한 떼기 없는 임씨 부부는 황금 물결 일렁이는 남의 벼들을 부러움으로 바라보며 그 논밭에 난 피를 훑어다가 겨우 피죽을 쏘아 어린 것들의 배고픔을 달래고 있었다. 한동안 마른 북어처럼 비쩍 마른 핏기 없는 아내를 바라보던 임씨가 벌떡 일어섰다. 아내의 눈빛이 간절히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가슴속에 무슨 비장한 결심이라도 했는지 임씨는 말없이 밖으로 나갔다. 바깥은 칠흑 어둠이었다. 헛간에 세워둔 빈지개를 찾아 어깨에 짊어진 임씨는 한 손에 작대기를 부여잡고 소리 없이 쌀이문을 나서는 것이었다. 세 사람의 제주자랑 제34화 밤하늘에는 별. 임씨의 발길은 마을의 제일 큰 부잣집 홍대감집 논으로 향하고 있었다. 이 일대의 너른 평야 논밭을 모두 차지하고 세도를 누리고 사는 대궐 같은 홍대감집은 가을이면 여기저기서 토지를 경작한 세비로 낼 나랏가마니를 실어오는 농민들의 우마차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경기도 포천 땅에서 한양으로 가는 길에 자기 땅만을 밟고 간다는 홍대감 집이었다. 해마다 10만석을 걷어들인다고 하더니 늦가을이면 산더미 같은 나랏가마니가 운동장 같이 넓은 마당에 가득 쌓였다. 허흠, 그 큰 부잣집이라고 하면 내가 이 밤 한 짐 벼를 훔쳐 어린 것들 한 끼 배불리 먹인다고 하여
무슨 큰 허물이야 되겠는가? 임씨는 여기저기 풀섭해서 귀뚜라미며 풀벌레 울음소리가 귓가에 쟁쟁한 어둠 속을 헤쳐가며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었다. 몰락한 가난한 선비 집안에서 태어나 평생 배골드며 글이나 읽으며 살아갈 운명이라 여겼는데 덜컥 혼인을 하고 나니 두 입 먹을 걱정이 되었고 더구나 아이들이 줄줄이 생겨 지금은 열이나 되었으니 자신까지 합해 12입이나 된 처지였다. 어려 일도 배우지 못한 탓에 억세게 남의 집 일도 잘못하는 데다가 산에 올라 나무를 해 지게를 지면 몸에 익지 않은 터라 잘하는 사람들보다 10배는 더 힘들었다. 임씨는 어느 순간 서책도 팽개쳐버리고 아이들과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라 여기고 이를 악물고 밤낮으로 일에만 매달려왔던 것이다. 내 팔자가 이렇게 내 속으로 난 어린 새끼들 굶주린 배조차 채워주지 못할 비난한 팔자였더란 말인가. 급기야는 아내며 새끼들 덕에 도둑질까지 하게 되는구나. 이럴 줄 알았으면 혼인도 하지 말았어야지. 괜한 혼인을 해서 이게 무슨 꼴이람. 내 결국 도둑이 될 팔자였더란 말인가. 하긴 부모 덕에, 아내 덕에, 자식 덕에 도둑놈 된다는 말이 있다는데. 허허,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더니 내가 딱 그 팔자로구나. 임씨는 이런 생각까지 해보는 것이었다. 본시 그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 이 다음에 커서 높이 되어서 아버지, 어머니 만난 고기 반찬에 좋은 옷 사오고 좋은 세상 구경시켜주거라 하고 기르니 부모에게 효도하려고 급기야. 그 아들이 높이 되어서 뇌물이나 챙기는 도둑놈이 되는 것이었고 혼인해서 예쁜 아내를 맞으니 그 아내가 당신 나 좋은 화장품에 철따라 좋은데 여행 보내주어야 하고 고운 옷 사달라고 시도 때도 없이 조르니 높이 되어서 뇌물이나 챙기는 도둑놈이 되는 것이었고 또 그 어린 자식이 아버지나 맛있는 것에 좋은 집, 좋은 옷 사달라고 철없이 돈 하고 날이면 날마다 조르기만 하니 높이 되어서 부모며 아내며 자식들의 그 끝없는 욕심볼을 채워주려 하다 보니 뇌물이나 챙기는 도둑놈이 될 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을 것이었다. 또 그 스스로가 애초에 정의나 공동체를 위한 희생 같은 숭고한 큰 뜻 같은 것은 생각해보지도 못한 출세욕에나 물든 탐욕이 가득한 소인배의 욕심쟁이라면 그대로 흉악한 도둑놈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었다. 그러기에 어려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 너 이 다음에 커서 높이 되어 아버지 어머니에게 맛난 고기 반찬 사오려 생각하지 말고 우리보다 못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세상의 정의를 실현하는 큰 뜻을 펼쳐라 하고 가르쳐야 하고 또 그 아내가 당신 나란 일을 보는 큰 사람인데 공명정대하게 잘 처리하세요. 검소하게 집안 살림을 잘 꾸려나갈 테니 행여 이 아내는 생각하지 마시고 큰 뜻을 펼치세요 라고 그 아내가 응당 이렇게 남편에게 말해야 하고 또 그 자식들은 아버지, 저희들을 랑은 스스로 뜻을 세워 정직하게 열심히 살아갈 테니 세상을 위해 정의로운 큰 뜻을 펼치세요 하고 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모며 아내며 자식은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찾기 힘든 세상이니 여기저기 제 부모만을, 제 아내만을, 제 자식만을 위한 간교한 도둑놈들로 세상 가득 넘쳐 들끓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도둑놈들은 나란 일을 보는 벼슬아치 큰 도둑놈에 해당되었지만 지금 임씨 같은 사람은 그 큰 도둑놈들의 욕심보에 치어 눌려 순전히 어린 자식들의 배고픔 때문만으로 남의 물건을 훔치는 그야말로 작은 좀도둑놈이 되어야 할 처지였다. 임씨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애써 논길을 헤쳐 걸었다. 그리고는 저수지 옆 너른 홍대감 집론에 빈지게에 작대기를 받쳐 세웠다. 지게를 세워놓고 사위를 둘러보니 풀벌레 울음소리만 귓가에 쟁쟁할 뿐 칠흑 어둠이었다. 임씨는 여기저기 베어 말리고 있는 볕단을 조심스럽게 들어 지게에 쌓았다. 한 단, 두 단, 세 단,
자꾸 쿵쾅거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누가 볼세라 사방팔방으로 곁눈질을 해가며 이마에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것을 임씨는 손으로 얼른 훔쳐냈다. 빈지게 가득 볕단을 실은 임씨는 그것을 어깨에 지고 작대기를 받치고 끙! 된 힘을 썼다. 순간 일어서려고 고개를 드는 임씨의 눈 안가득 밤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던 별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다. 임씨는 외마디 탄성을 낮게 질렀다. 초롱초롱한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이 마구 임씨에게 무어라고 소리치는 것만 같았던 것이다. 그것은 야유였다. 임씨는 그만 엉거주춤한 자세로 마구잡이로 눈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맑고 영롱한 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마냥 바라보는 것이었다. 한편 임씨 아내는 남편에게 볕단 도둑질을 시켜놓고 방 안에서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앉아서 들키지 않고 무사히 다녀오기만을 빌고 있었다. 볕단을 가져오면 부엌에서 그것을 훑어 절구에 찧어 쌀밥을 가마솥 가득해서 배고른 아이들과 실컷 먹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참 후 이제 올 때가 벌써 되었는데라고 생각하며 목이 빠져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임씨가 나타나지 않았다. 혹여 일이 잘못되어 누구에게 걸리지는 않았을까 하는 불길한 생각이 불쑥 뇌리를 스쳐 밀려오자 두려움으로 오한이 밀려왔다. 아내는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초조한 마음으로 방문 앞으로 다가가 창호지에 침을 발라 창구멍을 뚫었다. 그리고는 그 구멍으로 한쪽 눈을 갖다 대고는 마당 건너 쌀이문 쪽을 바라보았다. 시꺼먼 어둠이 눈 안가득 들어왔다. 시꺼먼 어둠을 향해 창구멍에 한눈을 댄 아내는 무사히 남편 임씨가 돌아오기만을 바라며 그 눈을 떼지 못하고 어두운 밖을 눈을 깜빡이며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잘못되어 들키기라도 하는 날에는 크게 경을 칠 것이었고 어쩌면 목숨까지 위태로울지도 몰랐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한참 동안을 그렇게 아내가 창구멍 밖으로 눈을 받고 있는데 무언가 시꺼멓게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다. 아내는 순간 한쪽 눈으로 온 신경을 몰두했다. 그것은 지게를 지고 들어오는 남편 임씨였다. 임씨가 지게를 지고 도둑고양이처럼 슬그머니 쌀이문 안으로 들어온 것이었다. 무사히 돌아오기는 온 모양이었다. 그 인기척을 느낀 아내는 볕단에 대한 기대와 도둑질에 대한 두려움으로 달싹 달라붙은 안가슴이 콩닥콩닥 더욱 사납게 물방아지를 하는 것이었다. 세 사람의 제주자랑 제35화 못난 아버지. 문 밖에서 마당을 가로질러 오는 임씨의 발자국 소리가 저벅저벅 가깝게 들려왔다. 그 발자국 소리가 방문 앞에서 뚝 그쳤다. 덜그럭 문고리를 잡는 소리가 들리더니 벌컥 문을 열고 임씨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여여보, 볕단 가져왔나요? 그제껏 창구멍에 대고 있는 눈이 순간 문에서 멀어진 아내가 임씨를 바라보며 기대에 찬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했다. 그게 그만. 네, 가져오지 못했어. 임씨가 머뭇거리며 더듬더듬 가느다랗게 말했다. 이미 부모가 이 밤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나이를 좀 먹은 큰 놈들이 줄임배를 움켜쥐고 아버지 임씨를 눈을 말똥거리며 바라보았다. 뭐라고요?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어린 것들을 위해 차라리 도둑으로 붙들려 맞아 죽더라도 볕단 한 짐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버지로서 그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볕단에 대한 기대가 수포로 돌아간 아내가 실망감으로 날카롭게 나를 세우고 말했다. 임씨는 가느다랗게 신음을 토해냈다. 아이들이 굶어 죽어 나가는 꼴을 보고 싶지 않다면 어서 가서 당장 가져오세요. 아이들이 흰 쌀밥 한번 배불리 먹어보지도 못하고 굶어 죽게 할 건가요? 이게 대체 무슨 꼴인가요? 그러고도 아버지라 할 수 있나요? 아내가 임씨를 닥달했다. 네네네. 내일은 꼭 가져오리다. 임씨는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그렇게 얼버무리듯 말하면서 자리에 그만 집단처럼 풀썩 쓰러져 누워버렸다. 벽을 바라보고 벌렁 낮아빠진 임씨의 등에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하필 이 밤중에 저 위에 사는 악독하기로 소문난 여우 같은 최은감을 만날 게 뭐람?
빈지게를 짊어지고 오기 망정이었지. 지게 가득 볕단을 짊어지고 오기라도 했다면 아마도 지금쯤 그 최영감의 추궁에 걸려 도둑질이 발각되어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혀 버렸을지도 모를 일이었다고 임씨는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었다. 임씨는 휴. 하고 긴 한숨을 내쉬며 부르르 떨리는 가슴을 홀로 쓸어내리는 것이었다. 사연 많은 어두운 밤이 지나고 다음날 날이 밝았다. 한밤 내내 잠을 설친 임씨는 방 안에 앉아 또 밤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말간 피죽을 먹고 배고프다고 징징거리는 어린 것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로서 그 배고픔을 해결해주기 위하여 오늘 밤 기어이 도둑질을 해야만 했다. 도둑이 되더라도 저 어린 것들의 줄인 배를 하얀 쌀밥으로 가득 불려주어야만 했다. 아내는 좀 큰 아이들과 함께 남의 논에나 피를 훑으러 나갔다. 임씨는 그냥 방 안에 어린 것들과 남아있었다. 오늘 밤은 반드시 볕단을 훔쳐오겠다고 임씨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하는 것이었다. 이윽고 칠흑 어둠이 왔다. 임씨는 오늘 밤에는 반드시 볕단을 짊어오라는 아내의 성화를 뒤로한 채 어젯밤처럼 빈지게를 짊어지고 한 손에 작대기를 들고 홍대감네 논으로 갔다.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논귀퉁이에 작대기를 받쳐 지게를 세워놓은 임씨는 열심히 볕단을 한 짐 가득 실어 올렸다. 그리고는 지게를 어깨에 짊어지고 작대기를 짚고 힘을 주고 끙! 일어서려 했다. 순간 또 어젯밤처럼 하늘에 영롱한 별이 가득 눈 안으로 쏟아져 내리는 것이었다. 임씨는 그 별들을 낱낱이 바라보았다. 한동안 그 별들을 응시하던 임씨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깨에 짊어졌던 지게를 스르르 풀어버렸다. 지게에서 몸을 빼고 일어난 임씨는 다시 지게에 작대기를 받쳐 세웠다. 그러더니 지게에 실은 볕단을 논에다 다시 그대로 가져다 놓아버리는 것이었다. 이제나 저제나 임씨가 볕단을 훔쳐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창구멍 밖으로 눈을 받고 기다리던 아내는 어젯밤처럼 또 임씨가 빈지게를 지고 터덜터덜 돌아와 방문을 열고 들어오자 사납게 쏘아보며 닥달하고 나섰다. 도대체 왜 그렇게 큰 부잣집에 볕단 몇 단을 못 훔쳐온단 말인가요? 네. 등줄기에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임씨가 더듬더듬 말을 하려 하자 사정을 눈치챈 조금 큰 아이들이 아버지 임씨를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말똥거리며 물끄러미 쳐다보는 것이었다. 임씨가 힘겹게 말을 이었다. 내 막 볕단을 짊어지고 일어서려는데 하늘에 가득 찬 별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지 않겠소. 그 별들이 내이놈 하고 바로 불벼락을 내릴 것만 같더란 말이오. 내 그 자리에서 불벼락을 맞더라도 아이들에게 배불리 흰 쌀밥을 한번 실컷 먹여주어야지 하고 일어나려는데 도무지 일어설 수가 없었어. 그때 문득 홍대감이 저리 많은 별을 거두어들이는 큰 부자라 하더라도 그 부를 하늘이 내려주었다면 내 한 톨도 홍대감 별을 손댈 까닭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 또 내 저 탐욕스런 홍대감의 것을 훔쳐 내 아이들의 배를 부르게 하고 싶지 않더란 말이오. 차라리 하늘이 준 목숨, 하늘이 예서 더 이상 길러주지 않는다면 이대로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사라져버리는 게 순리라는 생각이 들더란 말이오. 어린 것들이 저리 굶주려 죽는다는데 그 알량한 자존심이 남아있더란 말인가요? 저 욕심 많은 만석지기 홍대감 것 좀 가져다가 어린 것들 한 끼 배불리기가 그리 겁나더란 말인가요? 못나고도 못났소. 아내가 임씨를 힐책하며 말했다. 홍대감의 부가 까닭이 없는 것이라면 언젠가 하늘이 다 거두어 가버리지 않겠소, 여보? 그 부를 얻을 때 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짓밟고 얻었고 또 그 부가 많은 사람들의 배고픔과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라면 하늘이 그 부를 오래도록 지켜보지는 않을 것이요. 또 내 먹고 살기 위하여
죽도록 일을 해도 복이 이만큼밖에 없어. 어린 것들을 굶주려 죽여야 한다면 그에 대하여서도 분명 우리가 아지 못할 무슨 깊은 까닭이 있을 터라 생각이 드는 거였어, 여보. 이치가 이러할진데 도둑질로 한 끼 배를 불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무소히 허공에 떠있는 밤 하늘의 별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만 같았어, 여보. 그래서 내 두려워서 그냥 두고 왔소이다. 임 씨는 애써 그렇게 대꾸하고는 또 어젯밤처럼 그만 자리에 집단처럼 풀썩 드러누워 버렸다. 어떻게 아버지로서 어린 것들 줄인 배 하나 채워주지 못한단 말인가요? 아내가 자꾸 구시렁거렸다. 그러나 임 씨는 대꾸도 하지 않고 그냥 벽 쪽으로 고개를 두르고는 휴. 하고 길게 한숨을 내쉬며 부들들 떨리는 가슴을 자꾸 쓸어내리는 것이었다. 도대체 무슨 조화란 말인가? 어젯밤처럼 또 밤길에 저 위에 사는 악독하기로 소문난 최영감을 만났지 않은가? 빈 지게로 돌아오기 다행이었지. 만약 볕단을 가득 짊어지고 돌아왔다면 그 최영감 추궁에 도둑질이 발각되어 지금쯤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을지도 모를 일이야. 아마 그랬다면 지금 나는 홍대감집 마당에 개처럼 끌려가서 동네 사람들의 온갖 욕설을 들으며 못매를 사정없이 얻어맞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야. 휴. 임 씨는 이틀 밤이나 연속 최영감을 돌아오는 밤길에 마주친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며 아내의 잔소리와 아이들의 배고프다고 칭얼대는 소리를 애써 외면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오지 않는 잠을 자꾸 청하는 것이었다. 도적질을 해서라도 아이들을 배불리 먹여야 아버지로서 역할을 다 하는 것일까? 아니면 양심과 자존심을 털끝만큼도 손상 없이 꿋꿋이 지켜내며 가족들과 함께 줄인 배를 움켜잡고 살아가는 모습이 진정 아버지로서의 참 모습일까? 임 씨는 한밤내 배고프다고 칭얼거리는 어린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피눈물을 삼키는 것이었다. 도둑질은 죽어도 못하겠다. 아무리 나무집 일을 나가도 가진 농토가 없어 굶주림과 가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가족들의 굶주림은 어떻게 해야 하나? 임 씨는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던 것이다. 세 사람의 제주자랑 제36화 가짜 직관 다음날 이국리 저국리를 하며 한밤내 잠을 설치고 잠자리에서 일어난 눈에 가득 붉은 핏발이 선 임씨가 세수를 하고 묽은 피죽으로 아침을 먹는 밥상머리에서 아내가 불쑥 말했다. 여보, 저기 이웃마을에 사는 박씨는 하늘천 따지 글자 한자도 모르는데 남의 묘자리 잡아주는 풍수쟁이 노릇을 해서 돈을 잘 벌어 잘 사는데 당신도 직관으로 한번 나서보는 게 어떻겠어요? 그래. 그 박씨는 대체나 직관 행세를 하며 잘 살지. 당신은 서책도 많이 읽었으니 직관으로 나서면 돈 좀 벌지 않겠어요? 아내가 말했다. 글쎄, 풍수는 내 배우지 않아 보지 못하지만 우선 그것을 보려면 나침반이 있어야 하오. 그런데 그게 워낙 비싸서 어디 우리 형편에 살 수가 있나요? 임 씨가 말했다. 그럼 그것만 있으면 할 수 있겠나요? 하기야, 할 수 있겠지. 임 씨는 건성으로 엉겁결에 그렇게 대답을 하고 말았다. 그런데 그것이 큰 화근이 되고 말았다. 좋아요. 그럼 내가 오늘 박 씨 집에 가서 그것을 빌려올 테니 직관으로 나가서 돈 한번 벌어와 봐요. 아내가 반색을 하며 말했다. 임 씨는 속으로 아뿔싸 큰일이로구나 하고 생각했으나 달리 아내를 말릴 방도가 없었다. 아침을 먹은 아내는 득달같이
그 길로 곧장 이웃마을 박씨 집으로 달려가서 뭐라고 둘러붙였는지는 몰라도 떡하니 그 비싼 나침반을 빌려가지고 왔던 것이다. 그 나침반을 임씨에게 내밀며 아내는 다짜고짜 돈을 좀 벌어오라고 임씨 등을 사납게 떠밀었다. 이제 당신 이 나침반 들고 나가서 돈을 좀 많이 벌어오세요. 그동안 내가 아이들하고 피죽을 쑤어 먹든 흙을 파먹든 어떻게든 먹고 살고 있으려니 말이에요. 임씨는 반강제로 아내에게 떠밀리다시피 그 즉시 돈벌이 직관이 되어 대문 바깥으로 쫓겨나야 했다. 임씨는 뭐라 말도 못하고 바지 허리끈에 무거운 나침반을 차고 엉겁결에 집을 떠나는 얼치기 직원 신세가 되고 말았다. 아무데도 갈 곳 없는 임씨는 한동안 망연히 집 앞을 서성이며 자신의 집사리문을 바라보았다. 나침반까지 빌려와 들려주며 돈 좀 벌어오라고 야박하게 등 떠미는 아내의 성화가 아니더라도 굶주리는 아내와 아이들의 아우성이 있는 집으로 직관 노릇 못 배워서 그것 나 도저히 못하겠다고 다시 들어갈 수는 없었다. 우선 저 굶주림으로 아우성치는 집에서 이 한 입이라도 덜어내야 했다. 도둑질보다야 이 편이 더 나을까? 임씨는 죽더라도 이곳에서 죽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발길을 옮겼다. 임씨는 터덜터덜 발길을 이끄는 대로 하염없이 들길을 따라 걸었다. 이제 모든 운명을 하늘에 맡기고 거지처럼 문정걸식이라도 해가며 바람 따라 구름처럼 정처 없이 떠다녀야만 했다. 아침나절에 집을 나선 임씨는 점심도 쫄쫄 굶고 하루 종일 큰 길만을 따라 걸었다. 그러다가 석양 무렵 어느 큰 마을 입구 허름한 주막집 앞에 허기진 몸을 이끌고 당도했다. 더 이상 날이 저물어 어디로 갈 수도 없고 거기서 하룻밤 잠자리라도 청해 자고 가야 했다. 주모, 길 떠나온 사람인데 하룻밤 묵어 갈 수 없겠어? 임씨는 중년의 작은 키에 주막집 여인에게 통사정하듯 말했다. 그래요. 그럼 방으로 드세요. 중년의 주막집 여인이 선뜻 방으로 들어가라고 했다. 임씨는 방으로 들어가 앉기는 앉았는데 배가 고파 허기가 져 죽을 지경이었다. 돈 한 푼 없는 처지에 밥을 시킬 수도 없고 그냥 굶고 자자니 죽을 지경이었다. 그때 주막집 여인이 문을 벌컥 열었다. 저녁은 드셔야지요? 아, 저녁이요? 어쩐다. 실은 제가 무일 뿐이라. 임씨가 머리를 극적이며 그렇게 말하는데 마침 허리춤에 차고 있던 나침반이 밖으로 툭 튀어나온 것을 주막집 여인이 보고 말했다. 아, 그러고 보니 묘 자리 풍수를 보는 직관이신가 봐요. 그렇다면 우리 집에 묵을 필요가 없겠네요. 무슨 말씀인가요? 임씨는 주막집 여인의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몰라 물었다. 저기 건대감 집의 시방. 전국에서 풍수들이 잔뜩 몰려와 함께 묵고 있어요. 건대감 집 사랑방에 가면 풍수들에게 공짜로 밥을 먹여주고 대접을 잘해줘요. 어서 거기로 가보세요. 주막집 여인이 말했다. 임씨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주막집 여인이 자세하게 가르쳐준 마을 가운데 커다란 대궐 같은 건대감 집으로 향했다. 대문 앞에 노랗게 물든 큰 은행나무가 서 있는 그 집으로 들어가니 행랑채 사랑방의 풍수를 본다는 직원들이 수십 명 와글와글 한데 묵고 있었다. 임씨는 집주인인 건대감을 찾아가 인사를 했다. 수염이 허연 건대감은 한양에서 판서를 지내고 낙향하여 살고 있었는데 여러 직원들을 불러 이 지역의 명당을 찾고 있는 중이었던 것이다. 직원이라 잘 오셨소. 우선 사랑채에서 지내시오. 건대감은 남루한 옷을 입은 임씨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예, 감사합니다. 건대감 나으리. 임씨는 사랑채에서 지내라는 말을 듣고는 이제 밥은 굶지 않고 지내겠구나 싶어 기쁜 마음으로 넙죽 절을 하며 얼른 말했다. 거지나 진배 없이 허름하게 차려입은 임씨도 그 집 사랑채 방 안으로 들어가 하얀 쌀밥에 고기 반찬으로 저녁을 걸게 얻어먹고 방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가만히 앉아서 보니 직원들이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앉아서 어디가 명당이고 어느 자리에 무덤을 쓰고 그 집 후손이 잘 되었다는 둥 명당과 발복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는 것이었다. 하루 종일 걸어온 데다가 굶기를 밥 먹듯이 하였는데 모처럼 하얀 쌀밥에 고기 반찬을 듬뿍 얻어먹은 임씨는 잠이 불같이 쏟아졌다. 임씨는 방구석 벽에 비스듬히 기대어 그대로 깊은 잠에 골아 떨어져 버렸던 것이었다. 세 사람의 제주자랑 제37화 이상한 사내 아이. 그날 밤이 깊어지도록 잠이 오지 않자 건대감은 직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나 보려고 사랑채에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보니 여러 직원들은 그때까지 서로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앉아 명당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유독 오늘 밤에 온 거지행색의 초라한 옷을 입은 임씨만이 홀로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 잠든 임씨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던 건대감이 직원들을 바라보며 불쑥 말했다. 여기 계신 직원들은 내일 아침을 드시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 다시 부를 때까지 쉬시기 바랍니다. 깊이 잠든 임씨는 건대감의 그 말을 듣지 못했다. 그러나 다음날 직원들이 아침을 먹고 다들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그때야 다른 직원에게 지난밤 건대감의 말을 건네들은 임씨는 크게 낙담을 하며 이것도 내 복이 아니로구나 하고 생각했으나 어쩔 수 없었다. 아침을 먹은 임씨는 다른 직원들과 함께 건대감 집을 나서려고 발길을 옮겼다. 다른 직원들은 다들 집으로 돌아가겠으나 임씨는 돈을 벌기 전에는 절대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또다시 정처 없이 길을 떠나야 할 운명이었다. 그런데 건대감이 막 길을 떠나려던 임씨를 따로 불렀다. 임직원, 당신은 나하고 며칠 이곳에서 더 지냅시다. 사랑채에 그대로 그냥 머무르시오. 예? 저 정말입니까? 임씨는 건대감의 말을 듣고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말했다. 정말이다 마다요. 임직원은 사랑채에 며칠 더 지내시오. 건대감 나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씨는 건대감이 머무르라는 말을 듣고는 뛸 듯이 기뻐하며 말했다. 그렇게 홀로 건대감의 사랑채에 머무르면서 끼니 때마다 하얀 쌀밥에 고기 반찬을 배불리 얻어먹으며 극진히 대접을 받았다. 그때마다 임씨는 집에 남은 아내와 아이들을 생각했다. 묽은 피죽도 배불리 먹지 못할 아내와 징징거리는 아이들을 생각하니 밥이며 고기가 목에 걸려 넘어가지 않고 울컥 뜨거운 눈물이 솟구치는 것이었다. 그러나 참아야 했다. 어떻게든 돈을 벌어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아이들을 배불리 먹여야만 했다. 그렇게 굳세게 마음을 다져먹는 임씨인데도 속으로는 여간 불안한 게 아니었다. 왜 건대감은 다른 직원들은 다 돌려보내고 풍수에는 까막눈인 나만 홀로 이 사랑채에 머물게 한 것일까? 혹시 풍수에는 풍자도 모르는 까막눈이라는 사실을 저 건대감이 미리 알고 기회를 잡아 족치려는 것은 아닐까? 날이 갈수록 임씨는 마음속에서 은근한 불안이 파도처럼 찰랑찰랑 밀려들었다. 그러나 임씨는 그 불안을 애써 외면하는 길밖에 다른 방도가 없었다. 깊은 밤에 몰래 이곳을 빠져나가 도망가는 방법도 생각해 보았으나 만약 발각되는 날에는 그야말로 개처럼 붙들려와 문매를 맞을 것이었다. 그렇다고 용케 이곳을 빠져나가 도망갔다 해도 당장 하루는커녕 한 끼 줄인 배를 채울 일이 막막했다. 어찌 보면 풍수에 대해서 풍자도 모르는 일자무식이라는 것이 탈로가 나 결국에는 크게 창피를 당하고 맞아 죽게 되더라도 여기 이대로 있다가 운명 이끄는 대로 가는 것이 현명한 처사인지도 모르겠다고 임씨는 생각해 본 것이었다. 임씨가 그렇게 분에 넘치는 대접을 받으면서 불안한 가슴을 조마조마 어루만지며 지낸 지 15세째가 되는 날이었다. 건대감 집에서 심부름을 하는 13살쯤 먹어 보이는 눈빛이 초롱초롱한 조그마한 사내아이가 있었다. 임씨는 그 사내아이를 볼 적마다 자기 아들보다는 2살 더 많이 먹어 보였는데도 아들을 보는 것처럼 살갑게 느껴졌다. 그 사내아이가 하루 세끼 임씨 밥상을 들고 다녔는데 여느 날처럼 사랑채로 저녁상을 들고 와서는
방해놓고 바로 물러가지 않고 임 씨에게 대뜸 의미심장한 말을 건네는 것이었다. 임직원님, 내일 아침을 들고 나면 이 집 주인 건대감께서 찾아와.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 우리 함께 산 구경을 좀 갑시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임직원님은 그러자고 대답하고 건대감이 좋은 말을 내주며 타고 가자고 하면 그것을 사양하고 당나귀를 타고 가겠다고 하십시오. 그리고 그 당나귀 고삐를 제가 잡고 가도록 해달라고 말씀드리십시오. 네 이놈, 어린 녀석이 닥쳐보지 않은 내일 일을 어찌 안다고 어른을 희롱하려 드는 것이냐. 밥맛 달아난다. 어서 썩 물러가거라. 뜬금없는 말을 들은 임 씨는 사내 아이를 잠시 바라보다가 낮게 꾸짖었다. 임직원님이 제 말을 들으면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일 죽을 것입니다. 사내 아이가 말했다. 뭐라? 임 씨는 그 말을 듣고는 깜짝 놀란 눈빛으로 사내 아이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밤하늘의 영롱한 별빛처럼 반짝 빛을 발하는 사내 아이의 눈빛이 무언가 예사롭지 않았다. 그렇잖아도 하얀 쌀밥에 맛난 고기 반찬을 끼니 때마다 하는 일 없이 얻어먹고 좋은 방에 비단 이불을 덮고 잠을 자면서 이러다간 정말 큰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산더미처럼 커져만 가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사내 아이의 이상한 말까지 듣게 된 임 씨는 불현듯 아차, 이제 올 것이 오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다. 벌써 이곳을 도망나가 이곳저곳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다니더라도 자유롭게 세상을 헤매다가 죽었더라면 그게 더 좋을 듯만 싶었다. 그러나 어쩌랴, 이미 때는 늦어버렸다. 순식간에 솟구쳤던 밥맛이 구만리 밖으로 달아나고 맛난 고기 반찬도 영 구미가 당기지 않았다. 임 씨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도통 잠이 오지 않았다.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저 사내 아이 말을 믿어야 하나? 임 씨는 이리 뒹굴 저리 뒹굴 밤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세 사람의 제주자랑 제38화 산 구경. 다음날 날이 밝았다. 가을 추수도 끝나고 매일 새벽 무서리가 하얗게 내려 날이 추웠는데 오늘 아침은 이상하게 날이 맑고 봄날만큼이나 푸근했다. 임 씨는 부석한 눈으로 일어나 세수를 하고 사랑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사내 아이가 여느 날처럼 아침밥을 차린 상을 가져왔다. 임 씨는 밥상을 가져온 사내 아이를 자신도 모르게 유심히 바라보았다. 사내 아이는 말없이 밥상을 놓고 갔다. 임 씨는 아침을 들었다. 밤새 잠을 설친 탓인지 임 씨는 어째 밥맛이 솜을 씹는 것처럼 푸석했다. 몇 숟가락 뜨는 둥 마는 둥 하고 상을 물리고 앉았는데 방 밖에서 인기척이 났다. 안에 임직원 있소? 권대감의 목소리였다. 예, 권대감 날이 저 방 안에 있습니다. 깜짝 놀란 임 씨는 벌떡 일어나 말하면서 방문을 열었다. 아침은 드셨소? 권대감이 하얀 수염을 쓸며 말했다. 예, 아주 잘 먹었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날씨가 참 좋은데 함께 산 구경이나 갈까 해서 왔소. 권대감이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임 씨는 깜짝 놀랐다. 어젯밤 사내 아이가 말한 대로 오늘따라 날이 어째 봄날처럼 따뜻하다 싶었는데 이렇게 권대감이 함께 산 구경을 가자고 말하다니 말이다. 임 씨는 속으로 끙 하고 신음을 토해냈다. 권대감 날이 그렇게 하시지요. 하러 나가겠습니다. 임 씨는 그렇게 말하고 비로소 오늘 풍수의 풍자도 모르는 실력이 발각되어 호되게 당할 날이 온 것이로구나 하고 생각하며 불이 나게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다. 권대감의 명이라서 꾸물거렸다가는 무슨 일이 터질지 몰라서였다. 마당가 마구간 앞으로 나가니 권대감이 집안에 늙은 노비를 시켜 말두피를 대문 앞 노란 은행잎이 수북이 떨어져 쌓인 은행나무 아래 내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보니 그 늙은 노비 옆에 사내 아이가 서 있었다. 자, 임직원은 저 말을 타시오. 권대감이 번쩍 백마를 타고 오르며 임 씨에게 흑마를 권했다.
그때 문득 임씨는 사내아이를 쳐다보았다. 제 말을 들으면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일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던 것이 귓가에 쟁쟁했다. 임씨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권대감에게 말했다. 권대감 나리, 저는 저 당나귀를 타고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당나귀 고삐를 저 사내 아이가 잡고 가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요? 같이 말을 타고 번쩍 달려가고 싶었는데, 정 그렇다면 그렇게 하시오. 권대감이 말했다. 임씨는 사내아이 덜어 당나귀를 꺼내오게 하고는 그 등 위에 올라탔다. 사내아이가 당나귀 고삐를 잡고 대문을 나섰다. 백마를 탄 권대감은 저만치 앞서 달려갔다. 임씨는 당나귀 등 위에 앉아 눈에 들어와 흔들거리는 늦가을 풍경을 바라보았다. 들의 곡식들을 다 걷어들인 빈벌판 끝, 멀리 산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었는데 울긋불긋하던 단풍잎들이 져서 앙상한 나무 가지들만 남아 있었다. 거기 계절을 잊은 푸른 소나무들이 듬성듬성 서 있었다. 제법 싸늘한 바람이 낯을 스쳤다. 도대체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임씨는 가슴이 콩닥콩닥 오늘 하루 닥칠 일이 불안하기만 했다. 임직원님, 그때 당나귀 고삐를 잡고 가던 사내아이가 슬그머니 임씨를 불렀다. 뭐냐? 임씨는 어젯밤 사내아이가 말하던 것이 오늘 아침 그대로 실현되자 몹시 놀란 마음이 아직 그대로였는데 사내아이가 나직이 부르자 온 신경이 곤두섰다. 제 말 잘 들으십시오. 이렇게 한참 동안 가다가 제가 이 당나귀 채를 흔들면 저 권대감 보고 여기 풍광이 좋으니 잠깐 쉬어갑시다 하고 말하세요. 말에서 내린 권대감과 함께 경치를 구경하며 쉬고 있으면 제가 당나귀에게 풀을 뜯기다가 이 당나귀 채를 내려놓으면 내 놈이 뭘 안다고 그러느냐? 저리 가거라 하고 크게 호통을 치고는 권대감에게 당나귀 채 떨어뜨린 곳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곳이 바로 권대감 나리가 찾고 계시던 매화락지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잘 아시겠지요? 그래. 임씨는 사내아이의 말을 듣고는 가늘게 신음을 토하면서 고개를 두어 번 자신도 모르게 끄덕거렸다. 속으로는 매화락지를 서너 번 잊어먹지 않도록 급히 되뇌며 말이다. 제 말을 듣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하던 저 사내아이가 도대체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저 사내아이의 말을 듣지 않고서는 도무지 다른 방도가 없다는 것을 오늘 아침 일을 겪어보고 난 임씨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동안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가을 하늘을 바라보며 들길을 하염없이 나아갔다. 그 끝에 양지 바른 산 언덕에 당도하여 멀리 푸른 강이 내려다 보였는데 거기 강가에 새하얀 갈대꽃들이 가득 피어 흰 눈밭 같았다. 억새밭길 지나 아름드리 붉은 소나무 등걸이 솟아난 적송숲이 나타나고 거기를 지나니 양지 바른 너른 풀밭이 나타났다. 햇볕이 잘 드는 곳이라 늦은 가을인데도 새파란 가을풀이 돋아나 있었다. 그런데 그 앞을 당나귀 고삐를 잡고 지나던 사내아이가 갑자기 당나귀 채를 위아래로 사납게 흔드는 것이었다. 세 사람의 제주자랑 제39화 매화락지. 임씨는 그것을 보고는 어흠 하고 큰 기침을 하고는 권대감이 탄 말을 멀리 바라보았다. 권대감 나리, 이곳 풍광이 좋으니 잠깐 쉬어 갑시다. 임씨는 저만치 앞서가는 권대감을 소리쳐 불렀다. 임씨의 말을 들은 권대감이 뒤돌아보더니 가던 길을 되돌아왔다. 임씨는 당나귀에서 내려 아름드리 적송숲으로 둘러쳐진 양지 바른 풀밭으로 갔다. 사내아이가 권대감의 말고삐를 받아들고 소나무 가지에 맸다. 말에서 내린 권대감이 임씨에게 다가갔다. 사내아이는 당나귀 고삐를 잡고 풀밭 가운데로 가서 한가롭게 풀을 뜯겼다. 호호, 이거 풍경이 아주 좋소 그려. 권대감이 말했다. 권대감 나리, 오늘은 늦가을인데도 봄볕처럼 아주 푸근하군요.
임 씨가 말했다. 그러게 말이요. 산 구경하기에 아주 좋은 날이군요. 그렇습니다, 권대감날이. 그런데 임지관은 어떤 명당을 잡아준 경험담이 있어? 네, 그거나 한번 들어봅시다. 천천히 앞서갔던 권대감이 대뜸 이렇게 묻는 것이었다. 그게... 순간 그 말을 들은 임 씨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숨이 막혀 말을 자신도 모르게 더듬거렸다. 그때였다. 사내 아이가 기다란 당나귀채를 풀밭 가운데 툭 떨어뜨리는 것이었다. 임 씨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는 목청을 가다듬었다. 이놈아, 저리 썩 물러가거라. 내 놈이 뭘 안다고 그러느냐? 임 씨가 사내 아이를 크게 호통을 치며 꾸짖었다. 그러면서 그곳으로 가더니 당나귀채에 떨어진 곳을 가리키며 말했다. 권대감날이 이곳이 바로 대감께서 찾던 매화락지입니다. 뭐라? 뒤따르던 권대감이 깜짝 놀라 말했다. 임 씨가 가리킨 자리를 한동안 둘러보던 권대감이 기뻐 소리치며 말했다. 이렇게 가까운 곳에다 두고도 수십 년 동안을 찾지 못하다니. 임지관은 가히 하늘이 낸 명지관이올시다. 내 이곳 어딘가에 틀림없이 매화꽃이 연못에 떨어지는 모양을 한 매화락지 명당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 혈이 어디인지 아직껏 몰라 찾고 있었던 중이었소. 그런데 오늘 임지관 덕분으로 그 혈자리를 찾게 된 겁니다. 여기가 틀림없는 매화락지로군요. 권대감이 임 씨를 칭찬하며 말했다. 그랬었군요. 임 씨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깊이 들이쉬며 말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던 순간이었다. 하하하! 내 허름한 옷차림으로 우리 집에 처음 들어온 날 밤 임지관을 봤을 때 실력이 남다르리라는 짐작을 했었소.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아 사랑채에 가보니 다른 지관들은 다들 자신들이 풍수에 도통한 듯 큰 소리들을 치고 있었는데 우리 임지관만이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내 보았소. 참된 실력자는 남에게 불어 자신을 드러내 보이지 않는 법 아니겠소. 권대감이 지금까지 임 씨만 홀로 남게 한 이유를 말했다. 과찬이십니다, 권대감 나리. 임 씨가 깊이 고개를 수그리며 말했다. 하하하하하. 자, 내 오늘 소원을 풀었으니 집으로 돌아가 걸게 한상 차려놓고 회포를 봅시다. 임지관은 가히 하늘이 낸 명지관이요. 자, 이제 돌아갑시다. 권대감이 매화락지 자리에 자신만 알도록 표시를 하고 나서 말등에 오르면서 말했다. 그러시지요, 권대감 나리. 임 씨가 사내 아이가 고삐를 잡은 당나귀 등에 오르며 말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권대감은 집안에 있는 진귀한 음식을 모두 꺼내 마련하게 하여 사랑채로 걸게 술상을 봐오게 해놓고는 임 씨와 밤이 이슥토록 기쁨의 술잔을 나누었다. 사내 아이의 도움으로 권대감의 신임을 크게 얻게 된 임 씨는 그날 밤 권대감의 권유로 그 집 사랑채에 계속 머무르게 되었다. 권대감이 이 집에서 함께 살자며 임 씨를 쉬이 놓아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는 임 씨는 하얀 쌀밥에 고기 반찬을 얻어먹으며 거기 그대로 쭉 눌러 살 밖에는 다른 방도가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앞날을 예견하며 임 씨를 도와준 저 사내 아이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임 씨는 예전과 다름없이 하루 세끼 밥상을 가져다주는 그 사내 아이를 볼 적마다 가슴 속에서 불 끄는 의심이 솟구치는 것이었다. 한편으로 고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신기하기도 해서 사내 아이를 불러 도대체 어떻게 그것을 알았느냐고 묻고 싶었으나 이상하게도 무언가 압도하는 힘이 있어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고맙다고 진실한 마음을 내보이며 감사의 표시도 할 수 없었다. 다만 임 씨는 그 사내 아이를 경이로운 눈으로 가만히 지켜만 볼 뿐이었고 사내 아이 또한 그날 일에 대해 이런 방구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세 사람의 제주자랑 제40화 그리움. 날이 하루가 다르게 추워오고 칼날 같은 북풍이 몰려오더니 하얀 눈이 펑펑 내리는 겨울이 왔다. 초록 싱그러웠던 따뜻한 계절은 가고 지난 봄 북쪽 나라로 떠나갔던 겨울 철새가 날아드는 얼음 어는 계절이 온 것이다. 임씨는 아내와 아이들에 대한 그리운 마음을 안고 권대감 사랑채에서 호강을 하며 지냈다. 정월 초하루 설날이 지나고 해가 바뀌자 드디어 봄이 왔다. 얼었던 대지가 풀리고 지난 가을 강남 갔던 여름새가 다시 찾아드는 초록의 시절이 온 것이다. 임씨는 권대감을 따라 간간히 꽃구경을 다니기도 하면서 술에 취해 즐거운 나날들을 보냈다. 그러나 항상 마음 한편에는 눅눅한 그리움과 서러움이 젖어났다. 그렇게 또 불변 여름이 드높은 매미 울음소리에 떠밀려 홍수처럼 지나갔다. 여기저기 논에 샛노란 나랏꽃이 다투어 피더니 노랗게 여물들어 고개 숙이는 가을이 왔다. 가을밭에는 키 큰 수수꽃이 볼만했다. 고개를 휘 늘어뜨리고 멀리 산고개로 바람 따라 한들한들 고갯짓을 하는 수수모가지를 보고 있노라면 그리운 것들이 파란 가을 하늘 멀고 먼 산 너머로 마구 달려오는 것만 같았다. 그리운 곳 먼 데를 바라보고 고개를 자꾸 흔들거리는 키 큰 수수모가지 끝 멀리를 바라보는 임씨는 벌써부터 가슴 깊이에서 솟구치는 그리움을 앓고 있었다. 날이 아침 저녁으로 점점 서늘해지고 8월 대보름 추석이 가까워오자 사람들은 여기저기 조상 무덤에 벌초를 했다. 멀리 떠나 살고 있는 임씨는 아내와 아이들도 그리웠고 또 조상 무덤에 벌초할 생각도 있었으나 돌아갈 길이 막막하기만 했다. 지난해 가을 집을 떠나오고 그새 1년이나 된 셈이었다. 그 사이 가족들은 무사할까? 자나깨나 고향 생각으로 가슴이 펄펄 끓는 임씨였으나 참을 밖에는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 우선 권대감이 놓아주지 않아서였고 또 돌아간데도 가지고 갈 돈이 없었던 것이다. 날이 저물고 밤이 오자 임씨는 우두커니 홀로 방에 앉아 쓸쓸히 고향 생각에 젖어 있었다. 굶주리던 아내는 배고프다고 징징거리는 아이들과 잘 살고 있을까? 아니면 다 굶어 죽었을까? 나는 용케 재수가 좋아 삼시세끼 고기 반찬에 흰쌀밥을 배불리 먹고 비단 이불을 덮고 잔다지만 이렇게 사는 것이 기쁨이 결코 아니로구나. 임씨는 깊은 한숨을 토해냈다. 임직원님 밥상 가져왔는데 무슨 생각을 그리 골똘히 하시는가요? 사내 아이의 목소리였다. 임씨는 순간 깜짝 놀라 바로 앉으며 헛기침을 했다. 오호, 임직원님, 내일은 아침을 드시고 나서 집주인 권대감님께 찾아가 추석이 다가오니 집에 가서 조상 성묘도 해야 하고 또 집에 두고 온 아이들과 아내가 잘 있는지 궁금하니 집에 가야겠습니다. 하고 말씀 올리세요. 뭐라? 임씨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속 깊숙한 곳에 숨긴 은밀한 무엇을 들키기라도 한 양 소스라치게 놀라며 가늘게 신음을 토해냈다. 물론 추석 명절이 닥쳐오니 객지에 사는 사람이 가족이 있는 고향 생각이 나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것이었지만 저 어린 사내 아이 녀석이 과연 누구이기에 아내와 아이들이 그리워 죽겠는 자신의 속마음을 어찌 저리 잘 알고 저런 소리를 한단 말인가 하고 깜짝 놀랐던 것이다. 그런데 만약 권 대감님이 같이 쭉 살자고 못 가게 말리시면 제가 집에 갔다가 다시 오더라도 이번 추석에는 꼭 집에 가봐야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권 대감님이 검은 말에다가 비단과 음식과 돈을 잔뜩 실어줄 것입니다. 그때 임직관님께서는 그런 것 다 필요 없습니다. 하고 정중히 뿌리치시고는 저 사내 아이가 이끄는 당나귀를 타고 가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십시오. 아시겠지요? 사내 아이가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임씨는 낮게 신음을 토하면서 사내 아이를 바라보며 고개를 두어 번 끄덕거렸다. 사내 아이가 밥상을 놓고 물러나갔다. 임씨는 수저를 들고
사내 아이의 뒷공무니를 우두커니 바라보다 말고는 아마 저 사내 아이는 필시 귀신일 게야. 집에 가고 싶어 죽겠는 내 마음을 어찌 저렇게 잘 알았단 말인가. 혹여 내 종래는 저 사내 아이에게 큰 봉변을 당할지도 모를 일이야. 하고 내심 큰 두려움을 갖는 것이었다. 그러면서도 하필 곤대감이 비단과 음식과 돈을 잔뜩 말등위에 실어준다는데 왜 그것을 거절하고 저 사내 아이가 고삐를 끄는 당나귀를 타고 간다고 말하라는 것일까? 하고 임씨는 깊이 생각해보는 것이었다. 당장 줄임배도 채우지 못하고 징징거리는 아이들이며 해골처럼 말라 비틀어진 아내에게 추석이란 명절은 고통이 몇 곱절이나 더 심했다. 부잣집 아이들은 추석빔을 곱게 차려입고 즐겁게 깔깔거리면서 고기에다 각종 생선이며 기름에 튀긴 유과며 그리고 떡 같은 맛난 음식을 배불리 먹을 수 있어 기쁜 날이었지만 먹을 것 없는 임씨, 아이들은 누더기 옷을 입고 줄인 창자를 틀어쥐고 그 기름진 축제를 마냥 부러운 눈으로 지켜보아야 하는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던 것이다. 이를 지켜보는 임씨 부부는 참으로 뼈를 깎는 슬픔과 고통이 가슴 가득 차고 오르던 것이다. 내일 당장 고향을 향해 떠난다면 돈과 비단과 각종 음식을 가지고 가야 아내며 아이들에게 소용이 있을 것이었고 또 고향을 떠나올 당시 직관 행세를 하며 돈을 좀 많이 벌어오라고 그 비싼 나침반까지 빌려 들려주던 아내에게 채신이 설 텐데 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미친 임씨는 사내 아이의 그 말이 왠지 괘씸하기까지 했다. 그렇다고 사내 아이에게 그리 못하겠다고 말할 수도 없었다. 지난번에 톡톡히 사내 아이의 덕을 본 임씨는 결과야 어찌 되건 오로지 사내 아이가 시키는 대로 할 밖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임씨는 저녁을 먹고 나서 방 안에 벌렁 드러누웠다. 그러나 밤이 깊도록 잠이 오지 않았다. 어찌되었건 내일이면 아내며 아이들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자신도 모르게 들뜨는 것이었다. 매 순간 가슴 뜨겁게 그리워해오던 사랑하는 아내며 아이들에 대한 오래 묵은 그리움이 만남으로 곧 실현된다는 사실 앞에서 비록 가지고 갈 것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 빈손이었지만 그 지압이며 압이 되는 자로서 어찌 가슴 뛰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임씨는 차츰 시간이 지날수록 내일 또 무슨 일이 닥칠까 두려웠고 또 한편으로는 빈손으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자꾸 저어되어 길게 한숨만 나오는 것이었다. 전설천하 TV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다음 이야기 계속해서 들으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